계속해서 이제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화도 해동군과 조선의 건국. 자, 고려 말 중국 대륙에 새롭게 등장한 명은 고려가 원으로부터 되찾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명나라의 논리는 이랬어요. 우리 명나라는 원을 무너뜨리고 세운 중국 정통 왕조이다. 그러니 원나라가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모든 영토는 원나라의 땅이다라는 논리로서 공민왕이 이제 원말 명초 혼란기 때 쌍성 총나부를 공격하면서 되찾은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을 원래 거기가 원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었고, 이제 명나라가 확실히 세력을 공고히 한 만큼 원래 여기가 원나라 땅이니까 천령 이북의 땅은 고려 영토가 아니라 명의 영토다라고 하면서 고려의 허락 없이 천령위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려 입장에서는 명에게 불법적으로 영토를 강탈당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의 아들 우왕과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살펴봤었던 이성계와 달리 상당히 명에 적대적이었던 우왕의 장인이었던 최영이 둘이 연합을 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습니다.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이유는 권문세족의 그런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와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명나라 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약간 사대적이고 친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사대부의 지지를 받은 이성계가 대표로 해서 이 우왕과 최영의 무리한 요동정벌 추진을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사불가론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대라고 하는 명분이 뭐였죠? 사대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유교적 외교 교리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진사대부는 사대를 주장하는 만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성계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면 그 틈을 타 외적이 침입할 염려가 있다. 자, 이것도 군사적인 측면이죠. 요동정벌을 하려면 고려의 모든 국력을 다 끌어가지고 이제 요동을 정벌을 해야 될 건데, 만약에 고려의 모든 국력을 다 북쪽으로 진출을 시키면 남쪽에서 호시탐탐 고려를 노리는 일본 해적들, 외적들의 방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덥고 비가 많이 오면 활의 악교, 화살촉과 그 다음에 화살을 연결하는 그런 밀랍이 악교거든요. 밀랍이 녹아 풀어지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이때 당시가 한 6월에서 7월쯤 되는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때 이제 군사를 일으키면 그만큼 덥고 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압록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습한 습지대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병사들의 체력적 소모도 심하고, 그 다음에 병장기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연장선에서 4번째 논리를 세우게 돼요.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려 같은 농경사회의 나라가 한참 농사일에 제일 바쁠 때 성인 남자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동원을 하고 군량미를 갖다가 지원을 하면 누가 농사를 짓고 쌀을 저장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농사가 제일 바쁠 시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이 4가지의 논리를 내세워서 이성계가 최영과 그 다음에 우왕에게 항변을 하게 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영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를 부총사령관으로 하는 5만여 명의 군사를 꾸리게 돼요. 5만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겠지만 이제 원간섭기를 겪어온 고려 입장에서는 모든 국력을 다 짜낸 군사입니다. 5만의 군사를 주고, 이게 우왕이 이성계 아무리 봐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성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영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고려 왕은 서경에 머물렀습니다. 서경.
그러니까 북진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경에 머물면서 전투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고려에는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권력이 되게 컸거든요.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었지만. 자, 근데 우왕이 만약에 최영이 떠나버리면 우왕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겁이 나서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 제발, 그리고 이때 당시 최영의 나이가 70이 넘었었거든요. 70이 넘은 노장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 이성계에게 맡기고 장인어른 당신은 나와 함께 서경에서 군사를 지휘합시다. 이렇게 해요. 최영은 그게 달갑진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워낙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직접 가서 군사를 지휘를 해야지 이 정벌이 확실하게 성공을 한다라고 봤는데 결국 우왕의 요청에 굴하지 우왕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최영은 우왕과 함께 서경에 남게 됩니다. 이게 큰 실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성계가 5만 대군을 이끌고 일단은 왕의 명령이니까 저 압록강에 있는 이 위화도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여름이고 여기 강 폭도 너무 넓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 늪지대로 변해가지고 그냥 정말 이성계가 걱정을 했던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전염병도 돌고 그다음에 무기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백성들도 지금 군사들도 불만이 너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처음은 우왕과 최영에게 한 3번 정도 회군을 요청하는 그런 문서를 보냅니다. 근데 우왕과 최영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을 공략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지금 너희들은 서경에 있으면서 여기에 참상을 제대로 모르는데 지금 뭔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필을 하게 되지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성계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1388년에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국정을 장악하였습니다. 요게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의 명칭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게 이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해서 5만 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화도에 있는 군사라고 친다면 이성계를 따르겠습니까? 우왕과 최영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계를 따르겠죠. 이제 무모한 정보를 추진해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다 죽으러 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성계는 우리가 개경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5만 군대는 모두 이성계 군대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위화도해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화도해군 되게 중요해요. 다시 이성계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위화도해군입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에 4년 뒤에 조선이 세워지긴 하지만 이 위화도 해군을 기점으로 해서 이성계가 사실상 최고 권력자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위화도 해군 이후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우왕을 몰아내고 최영을 죽이고 꼭두각시 왕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권문세족들을 일단 완전히 제압을 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토지 제도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자,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토지 문서를 개경거리에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권문세족이 고려 전체 영토와 인구의 60, 70%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공민왕이 전민변정 도감을 실시해서 이걸 어느 정도 완화했으나 전민변정 도감의 개혁이 미완의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권문세족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토지 문서를 개경거리에 쌓아놓고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고려의 토지 제도를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리셋시켜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 문서가 없으면 이 토지가 누구 건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증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밤낮으로 개경거리에 토지 대장이 불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토지 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말 권문세족에게 토지와 노비가 집중되면서 어려워진 민생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요거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으로는 과전법의 시행으로 새 왕조 개창에 참여한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이 됐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권문세족은 대토지를 소유한 그런 권력자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작은 땅을 가진 중소지주죠. 그러니까 이 신진사대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전법의 실시 목적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조선 건국의 기반이 되는 그런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근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전법, 경기 지역의 토지를, 그러니까 팔도 모든 지역에 토지를 한 게 아니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의 위성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경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서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 그러니까 토지의 그런 소유권을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고려를 개혁하고 노력하던 신진사대부는 정도전 등 새 왕조 개창을 주장하는 급진사대부, 그래서 정도전, 남은 등 급진사대부입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하는 새 왕조. 그러니까 고려는 이미 500년 동안 썩을 대로 썩었다. 고려 내에서 개혁을 해봤자 뭐 하겠냐. 공민왕 같은 왕조 실패를 했는데 이미 이들은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니 완전히 판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감히 성리학자와 유학자로서 어떻게 감히 반역을 주장하느냐. 너희들은 진정한 유학자가 아니다. 고려 내에서 우리의 몸과 뼈와 피를 모두 왕씨들이 다스리는 고려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찌 나라와 부모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려 왕조 내에서의 개혁을 주장하는 정몽주, 이색 등의 옹건 사대부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 유학자와 성리학자들은 상하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다소파였습니다. 왜냐? 고려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이성계에게 붙자라는 거겠죠. 유학적인 도리와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들이 다수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 남은 등은 소수파였고. 자, 그래서 이성계는 자신을 지지하던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합쳐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몽주가 계략을 통해서 정도전 세력을 숙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도전에게 모함을 씌워서 정도전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전의 그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도전의 제자였던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또 다른 스승이었던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최대의 정적을 제거하게 됩니다.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를 하는 사건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도전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옹건 사대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몽주는 죽임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이색과 그 다음에 공양왕 같이 이제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을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했다. 1392년 7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꼼꼼하게 알아두시고, 특히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 이 두 개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1392년 7월 17일에 조선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한양천도와 도성건설. 자, 조선은 성리학, 크게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하는 민본을 내세웠습니다.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 국왕이 왕도 정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군처럼 아주 강압적으로, 그 다음에 통제적으로, 그 다음에 법만을 따져가지고 아주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왕다운 덕목을 중시하고 신하는 신하다운 덕목을 중시를 했기 때문에 왕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덕목인 어질고 그 다음에 덕스럽고
덕과 인을 기반으로 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이상적 정치사상.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같이 왕도 정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겨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땅으로 여겨졌었던 이 한양. 한강 유역이죠. 자, 한양. 이 한양은 크게 이제 4가지에서 5가지의 이유에서 수도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도 이 한강에 위치한 한양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양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위치하고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해집니다. 일단은 큰 강 유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유리하고, 여러분들 우리 서울 가보시면 서울 그 외곽에 보면 뭐 남산, 뭐 인왕산, 뭐 이런 식으로 사방이 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교통도 편리합니다. 왜냐? 한강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한강 하류를 넘어서 이제 서해가 나타나게 되죠. 서해를 통해서 어디와 직접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이로 인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도 유리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5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 고대사에서도 중요하고 조선에서도 중요해요. 자, 한양이 수도로서 적합한 이유 첫 번째,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여 어디든 접근이 편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이 용이하여 선진문물 수용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큰 강 유역에 위치하여 있어 농사에도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가기틀의 확립입니다. 자, 태조의 아들 이방원은 정도전 등 개국 공신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아까 이방원이 경몽주를 죽이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조선 건국에 가장 높은 공이 있었던 이방원은 자신이 그 공을 인정받아 왕세자가 될 줄 알았지만 이복 동생인 이방석이 갑자기 왕세자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방원과 이방석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5째 아들로서 이성계 첫째 아들부터 5째 아들까지는 이성계가 화주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그런 어머니의 소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일찍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그 아내 슬하에 2명의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번과 이방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유교 서적을 빨리빨리 읽으면서 왕제의 덕목을 보였던 막내 이방석이 왕세자가 되게 됩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온갖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이방원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정도전에게 협력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정도전도 너는 네 스승을 그런 식으로 때려 죽이는 무지막지한 자다. 네가 뭐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건 맞는데 어찌 스승이었던 정봉주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핍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환장하겠죠. 아니, 스승을 죽이는 그런 폐륜까지 저질러 가면서 정도전을 살리고 아버지를 왕위에 올렸는데, 그리고 자신이 조선 건국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그 공을 모두 어린 이복 동생에게 빼앗기다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안가품을 품은 이방원은 결국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스승 정도전과 그 다음에 이방석을 제거하는 제1차 왕자의 난을 1398년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자, 이방원, 훗날 태종이 정도전 등 핵심 권신과 이복 동생 이방석을 제거한 1398년에 일어난 조선 최초의 무력 쿠데타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올라서 제3대 왕 태종이 됩니다. 자, 태종은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방원이 처음에 제1차 왕자의 난을 저질렀을 때 어떤 명분으로 왕위에 올렸냐면 격장자가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들어섰거든요. 근데 자신이 적장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빨리 죽었거든요. 이성계 첫째 아들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겠죠.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이방과였습니다. 방과 형님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적장자가 왕세자가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세우려고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이방원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2대 왕은 정종이 되게 돼요. 이방원. 임시로 왕 위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왕위를 넘겨주시오, 형님. 형님은 왕위에 관심도 없고 이미 조선의 모든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허수아빈 왕인 정종을 세우게 됩니다. 자, 정종이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이방원이 다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직후 자, 이방원이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니까 다섯째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 이성계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방원이가 이렇게 나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방원에 대항을 해서. 근데 이방원이 이미 조선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성계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연합을 해서 일으킨 반란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진압을 하게 돼요. 자,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직후 정권을 장악한 뒤 왕세자 시절 제2대 왕 정종의 재임 시절 국가의 군사력을 국왕에게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사병혁파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고려 시대 때 2군6위 체제의 국가 군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신정전 이후에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2군6위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고려는 사실상 그때부터 사병들을 가지고 있는 권력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군대 시스템이 거의 다 무너졌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왕을 중심으로 국가만이 오로지 군대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 이방원도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사병을 동원해서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 시절에 왕인 시절 말고 왕세자 시절에 사병혁파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 무너진 국가 정규군 체계를 230여 년 만에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원의 첫 번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사병혁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육조에서 나란 일을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하고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자, 이걸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데 이 육조 직계제는 나중에 의정부 서사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호구조사와 호패법을 실시하여서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호패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가지고 다녔던 일종의 신분증으로 이름과 출생연도, 인적사항 등이 적혀 있어가지고 일종의 신분을 보증하는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호패법은 조선시대 16세 이상 남성에게 호패라고 불리는 신분증명서의 착용을 의무화한 법령입니다. 국가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군역을 효율적으로 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선판 주민등록증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 태종이 호패법을 실시한 이유는 그렇죠. 국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군역을 효율적으로 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의 부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호패법을 실시를 했다. 그래서 국가가 인구와 토지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왕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입니다. 자, 세종은 선대왕인 태종 때 이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상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하고 우수한 학자들을 키웠다. 자, 집현전은 현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조선 세종 때 설치된 국가 최고 학술 연구 기관이자 왕의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였습니다. 집현전 유명하죠. 여기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키우면서 이 학자들이 조선시대 초기에 학문과 여러 가지 체제를 완성하는 데 큰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연이라는 것을 열어서 신하들과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경연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가 모여 유교 경전과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던 제도로 학문과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였습니다. 그게 바로 경연. 자, 그 다음에 이 세종의 업적 중에 정치적 업적 중에 하나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 자, 그러면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뭔지 여기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려의 제도 중에서도 이성 육부제도 있었고 발해도 삼성 육부제도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있었죠. 자, 그것처럼 황제나 왕 바로 밑에서 국가의 국정 전체 총무를 관장하는 기구가 바로 재상기구입니다.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총리격의 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해와 고려에서는 이거를 삼성 또는 이성이라고 불렀죠. 자, 조선에도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재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일을 왕을 보좌하던 기구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자, 그래서 의정부, 그 다음에 그 의정부 밑에서 국가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육조였습니다. 육조. 자, 그래서 왕, 의정부, 육조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일들이 되었어요. 왕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의정부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육조는 지금으로 치면 여러 가지 행정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왕의 명령이 육조로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게 왕이 국정 전반에 휘어잡기 쉽겠습니까? 의정부에 넘겨서 의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을 해서 육조에게 일을 맡기는 게 왕의 국정 전반에 장악력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육조로 바로 가서 명령을 하고 육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왕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 실무기관과 왕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왕의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필두로 해야 했었던 태종 입장에서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육조 직계제. 그러니까 왕이 육조를 직접 관장하는 그런 형태예요. 의정부를 패싱하고. 자, 조선시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국정을 총괄하던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실무를 보고하고 왕의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의 국정 장악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권은 줄어들게 되고 왕권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하지만 세종 때는 태종 때 이런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다지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황희정승 같은 그런 명제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과 조화를 통해서 이제 조선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세종 입장에서는
이런 의정부와 그 다음에 왕의 힘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하게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어렵잖아요.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6조에서 올린 국정 현안을 국왕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의정부, 삼정승이 있거든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삼정승이 있습니다. 삼정승이 검토와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한 행정체계예요. 그러니까 6조에서 실무를 하면 왕에게 바로 올리지 않고 의정부에 바로 올립니다. 의정부에서 이거는 왕에게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왕에게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된 것을 왕에게 해서 왕이 이거 좋네 이대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필터링이 하나 더 생기고 이들이 왕에게 최종적으로 올린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들어가면서 재상의 권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예요. 자, 조선시대 6조에서 올린 국정 현안을 국왕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의정부 삼정승의 검토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한 행정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의 업적은 이렇게 6가지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해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연을 설치해 신하들과 공부 및 토론을 했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장영시를 등용해 과학기술을 증진시켰습니다. 강수량을 측정하던 추구기, 그 다음에 혼천이 앙불구 같은 그런 혼천이는 뭐 별자리 알아보는 거고 앙불구는 해시계, 뭐 자경루, 또 물시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영토학장도 있습니다. 사군 육식의 개척, 여진의 정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세조. 우리 그 최근에 단종이라는 영화가 큰 유행을 했었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되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조카를 내쫓고 왕이 된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왜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 기반이 약했습니다. 왜냐? 유교적인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들의 지지가 상당히 없었어요. 기반도 적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왕권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태종의 방법을 썼어야 했어요. 왜냐? 태종도 이런 식으로 무력을 써가지고 왕이 된 케이스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의 입김을 낮춰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뭔가 토론을 하는 경연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만들었던 학문기구인 집현전도 폐지하고 국왕의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보다는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게 돼요. 세조는. 그리고 왕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다지기 위해서 세조 말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법전을 편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아들 성종 때 완성이 돼요. 자, 이후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자, 태조와 세종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왕권을 다져놨기 때문에 성종은 어느 정도 다시 학문기관에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홍문관이라고 하는 도서관 및 학문기관을 설치를 하고 다시 경연을 부활시켜서 경연에 힘쓰게 됩니다. 자,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은 이때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경국대전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 통치 제도를 마련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자, 경국대전은 중앙의 6조 체제에 맞춰서 6개의 법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호, 예, 병, 형, 공 이런 식으로 각종 행정법규를 수록하였고 유교적 기본 질서인 효와 충을 강조하였으며 민부 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조선은 유교적 법치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관리들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이전, 그 다음에 재정, 토지, 조세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호전, 교육, 과거제, 혼인, 제사, 외교 등의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예전, 그 다음에 국방의 전반을 담당하는 병전, 그 다음에 형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법 체계를 담당하는 형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전, 육조의 그런 행정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체계를 통해서 조선시대가 유교적인 이제 법치 통치 국가로서 정비가 되려나. 그래서 이 경국대전은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성되는 성종 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 왕들의 업적이 조금 복잡하고 힘들긴 한데 조선 태종과 세종의 업적을 특히 조금 유심 있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입니다. 자,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 각 기구의 업무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고 각 기구의 실무 담당자들은 주로 과거제를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 조선의 정치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자, 의정부에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이 합의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왕에게 보고하는 재상기구였고, 육조는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중추원과 비슷하게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기구로서 승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역 등의 큰 죄를 다스리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형벌기구였던 의금부를 두어서 왕권을 뒷받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기관으로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를 두어서 권력 독점과 관리의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균형을 꾀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사. 왜냐하면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사림이라는 지배계층을 배울 거거든요. 사림이라는 애들은 훈구에 대항을 해서 이제 훈구들을 비판하는 언더독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훈구 세력들과 대립하고 견제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게 바로 언론기관이었던 3사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죠. 권력을 비판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백성들의 민심, 여론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의 기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고려시대의 3사는 단순한 회계 담당 기구였고 조선의 3사는 완전히 그게 다릅니다. 조선의 3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기구의 역할을 했다. 자, 이 밖에도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그 다음에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 유교 교육을 담당한 성균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해보자, 권력의 독점을 견제한 3사,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스승사자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뭔가 간언하고 바른말 알고, 왕에게 여러 가지 자, 지금 여론이 이렇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합쳐서 3사라고 해요. 사원부는 정치를 토론하고 모든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며 옳지 아니한 행위나 거짓된 행동을 단속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어렵죠? 여 밑에 3사에 해당하는 기구의 기능을 바로 써보자. 라고 했었죠. 사원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고려로 치면 어사대의 기능을 했던 거예요. 관리들과 왕의 비리를 감찰하고 바른 것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왕에게 여러 가지 직언이나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사관원은 고려시대의 대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대간도 왕에게 바른 말, 그러니까 간대기가 부었다라고 선생님이 비유를 했었죠. 그것처럼 사관원은 국왕에게 임금의 결함을 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하는 겁니다.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전하 이 사람이 이런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이자를 탄핵하시옵소서 이렇게 식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전하 지금 세간에선 전하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벌을 주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간언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 등한시하면 그 왕은 후대 폭군으로 낙인을 찍겠습니다. 연산군처럼요. 자, 그래서 사관원은 국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홍문관은 학문기관이고, 그 다음에 경연을 열어가지고 왕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고 왕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에게 뭔가 직언을 하는 그런 기능도 일부 있었겠죠. 자, 홍문관은 궁궐 안의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정책 연구 및 자문을 하는 경연도 여기서 열었습니다. 이를 관장하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사의 관리들은 특히 사관원을 중심으로 한 이 3사의 관리들은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신하가 되어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신하의 도리는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임금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언하는 일을 주로 사관원이 했지만 사헌부와 홍문관도 이런 부서의 특색에 따라서 이런 기능을 일부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는 권력 독점과 관리의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언론기관으로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살인들의 정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3사의 기능과 특징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자, 조선은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두었습니다. 자,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고려와 비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고려는 뭐 특수행정구역도 있고 군사를 담당하는 지역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는 지방의 호족들, 나중에는 향리로 바뀌게 되죠. 이들의 지방에서의 권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반면에 조선은 특수행정구역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군사 행정구역과 일반 행정구역의 구분도 없어지면서 일반 행정구역으로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모든 군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할 정도로 지방 지배력도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거의 확실히 고려보다는 정말 밀도 있게 이제 지방 행정을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대전제로 두고 가셔야 돼요. 자,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던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고 대부분의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모든 군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군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정상적으로 설치된 모든 군현에 지방관,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자, 고려는 일반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행정구역인 양계로 구분되었던 반면에 조선은 일반행정구역인 8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는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이 되었죠.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으로서 주현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실질적으로 향리들이 통치했었던 속현. 하지만 조선은 대부분 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주현과 속현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향리는 지방간의 통제를 받으면서 권한이 약화되면서 이를 통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왕이 이제 모든 지방행정을 장악한 체계적인 지방 통치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수령은 지방의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과 군사권까지 가지고 군현을 통치하였습니다. 수령 아래에는 향리가 6방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6방도 이호, 예, 병, 공형 이런 식으로 지방의 6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누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향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령의 그런 간섭을 받게 되고, 그다음 나중에 지방의 그 사대부들이 유향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들의 간섭도 받게 됩니다. 자, 중앙에는 각도의 관찰사를 파견하여서 수령을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리인인 수령이 나의 명령대로 지방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지방의 양반 또는 향리도가 결탁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진 않는가라고 해서 감독관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각도의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딱 그물을 짜는 거죠. 한편 지방의 양반들은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으며 백성을 유교 질서 속에서 교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 통신 교통제도예요.
조선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군역은 16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성에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때는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늦가을에서 이제 초봉까지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집중적으로 군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거의 한 40여 년 넘게 국방의 의무를 지었습니다. 자,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중앙군인 5위는 궁궐과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였고, 지방 각 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각각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파견하여서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군사제도와 함께 교통통신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국경지대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봉수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봉수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에 이제 불을 피우면 이게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상이 없을 때는 한 연기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적이 뭐 남해안, 서남해안 쪽에는 이제 외적들, 일본군이나 일본 해적들, 그 다음에 저기 북쪽에는 여진, 이런 애들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뭐 3개까지 해놓고, 적이 지금 진격하고 있다, 4개, 함락 직전이다, 5개 빨리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봉수대에서 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피우는 거에 따라서 지금 적이 어떻게 침공하고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요. 일종의 통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주요 섬마다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꽃을 피워서 국경지대의 위급한 상황을 한양에 전달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역참을 설치하여 통신과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수령은 어떤 일을 했나요? 수령은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사또 또는 원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수령은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교육을 장려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군사를 훈련하는 등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일어나는 행정, 사법, 군사적인 업무를 모두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관리등용제도입니다. 조선의 지배층인 문무 양반관리는 주로 과거를 통해서 선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문과, 묵과, 잡과가 있었는데, 문과에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묵과에는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향리, 상민들의 자제들도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관리등용제도도 고려와 비교를 많이 해서 시험에 출제되곤 합니다. 지방행정제도처럼. 고려와 달리 조선의 과거 시험은 문과와 동일하게 묵과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고려의 과거 시험과. 고려의 과거 시험은 묵과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죠. 그에 반면에 문과와 동일한 게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시험 제도로서 동일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잡과에는 주로 이제 중인이 응시하였습니다.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졌으나 수시로 시행되는 특별시험, 별시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자, 과거제에도 청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기도 하였지만, 음서로 등용된 사람은 고위관직으로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것도 고려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려는 5품 이상이었던 데 반해, 그러니까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라면 제한 없이 관직의 프리패스로 나아갈 수 있었죠. 자, 반면에 조선은 정 2품 이상의 자손으로 대상이 엄격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조선은 과거 시험이 관리 등용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러니까 음서로 들어오는 것을 되게 극혐했어요. 아유, 유학을 공부한 사대부라는 양반이 편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음서는 실질적인 출세보다는 낮은 풍계로 시작하는 보조적인 통로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서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관직이 있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 과거에 급제를 하면서 명예회복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음서로만 해서는 한 정 7품 이상으로는 승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려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고려는 음서로 들어오면 고위관직에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조선은 그런 게 실질적으로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서 출신의 고위직 승진에서 과거 출신보다 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조선이 고려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사회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려와 달리 조선에서는 문과가 차별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은 문과와 무과가 동일하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조선에서는 음서의 혜택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중요성도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점. 특히 이 음서를 비교하고 과거제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은근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에서는 이제 국립교육기관이 성균관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그냥 보시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만 넘어가세요. 자, 조선은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가르쳤다. 양인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양반 자제들이 교육을 받았고, 지방 자제들은 서당은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 천자문 같은 거 배웠죠. 유아학 지식을 습득한 후 한양의 사부학당이나 지방에 설치된 향교회에 입학하여서 유교 경전을 배웠습니다. 중등학교. 최고 학부인 성균관,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립대학, 유교 지식을 배웠다. 양반 관리를 뽑는 조선의 과거제. 조선시대에는 양반 관료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문과와 무과가 모두 실시되었습니다. 자, 문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나 논술 시험을 시행하였고, 첫 번째로 치르는 초시 합격자가 다시 시험을 치르는 복시로 최종 선발된 33인이 국왕의 앞에서 치르는 전시로 구성이 되었으며, 전체 등수에 따라서 벼슬이 결정되었습니다. 무과는 유교 경전의 무예 서적의 내용을 묻는 시험과 무예를 보는 실기 시험으로 치러졌으며, 문과와 마찬가지로 처시, 복시, 전시로 구성되어 최종 28면을 선발하여 벼슬을 주었다. 고려와 달리 문과와 동일한 텀과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 꼭 알아두세요. 자, 조선의 외교 관계입니다. 자, 4대 교린 외교. 4대 교린이란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나라라고 하면 여진과 일본 등이 있겠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정책, 이거를 기본으로 했어요. 건국 초기 태조와 정도전 등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이거는 최영과 그 다음에 우왕의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와 정도전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왜 그러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워서 왕이 되었을 때 명나라는 조선을 의심하고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성계는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우리나라 한국사 전체에서도 손꼽는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여진족들에게 정말로 강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족들의 우상의 카리스마,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성계가 여진족을 규합을 해서 명나라를 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호시탐탐 이성계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성계에게 무리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과 이성계 입장에서도 사대라는 명목으로 일단 명에게 머리는 숙였지만 너무나도 짜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도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몽골 북쪽 초원에서는 북원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북원과의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아직 좀 흔들릴 때 요동을 정벌해서 명나라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라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득권이 된 조선 초기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때 명과 대립을 하기도 하였으나 태종 이방원 때 들어서는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권신, 아버지에게 아첨 떨던 권신 중에 권신인 정도전도 제가 척사를 했고요. 저는 아버지와 다른 노선, 명에게 사대를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때 들어와 요동 정벌을 중단하고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4대 외교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이후 조선은 명에 대한 4대 외교 정책을 표방하여 실리를 추구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없이 굽신굽신거리는 거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4대 외교도 나름대로 실리와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 이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과 4대 관계를 맺어서 정치적으로 왕권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상국인 면 황제 책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명의 그늘하에 들어가서 명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그 큰 나라가 유교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우리의 주인인 큰 나라가 황제의 이름으로 군왕을 정식으로 여기를 다스리는 군왕으로 책봉 임명했네. 이거는 정당성에서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의 국가이기 때문에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면서 명예 조선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겨서 조선은 국방비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보호를 톡톡히 받았던 사례가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게 많은 지원과 그 다음에 지원군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래서 왕권의 안정을 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공무역으로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공품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고 가치 있는 답례품을 잔뜩 받아 돌아왔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 뭐 용돈도 드리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아유, 우리 아들내미가 힘든데도 이렇게 들고 왔어.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받고 말겠냐. 아유, 이쁜 거. 네. 이번에 명나라에서 새로 나온 무슨 물품, 새롭게 등장하는 선진 물품 이런 거 줄 테니까 조선 너희 그거 가지고 가서 써라. 이런 식으로 답례품을 한 10배 가까이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례품을 들고 들어와서 이런 선진 문화가 조선 전체에 퍼지게 되면 그만큼 조선에서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공무역은 조선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충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실리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린 정책. 자, 조선은 여진과 일본 등의 이웃 나라와는 교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평화 시기에는 교역을 허락하고 조선의 협조적인 여진인과 일본이 귀순인에게 토지와 간직을 하사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진족과 왜구가 강경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국경 지역을 침입해서 도발을 한다면 군사를 동원해 본거지를 토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종 때 대마도를 토벌한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여진족을 토벌한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칙서는 황제가 내리는 문서라는 거예요. 명황제가 내리는 칙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으로 나아가서 칙서를 맞이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표를 보고 모두 알아노라. 그 문이 이미 본국 조선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부터 조공물품은 다만 토산물로서 성의를 다할 것이로다. 너희들 이번에 갖고 온 조공 봤는데 조선이 그렇게 좀 궁핍하다면서 이제 토산물만 나는 거 줘. 라는 식으로 이제 황제 칙서를 받고 그 다음에 답례품을 아주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조선은 매년 명의 사절을 보내서 조공무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은 종이, 붓, 화문석, 인삼, 도자기 등을 조공하여 조공품보다 더 많은 비단, 약재, 서적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면 굴욕이긴 한데 갈 때마다 아주 알짜배기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할 때는 조선에서 1년에 한 10번 정도 되는 사신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10번 정도 사신을 보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 보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체면치레 하려다가 조선에 많은 답례품을 주다 보면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명에서 자, 제발 1년에 한두 번만 보내라 라고 자제를 시킬 정도로 조공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 답례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진, 경성, 경원, 이게 국경지방이죠. 여진족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떼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끊고 금하면 변경의 불상사가 생길까 합니다. 왜냐? 이들이 국경을 침범해서 조선을 약탈하는 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무역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변경의 불상사가 생길까 합니다.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와서 물물 교육을 하게 하소서. 우리도 손해가 아닌 게 얘네들이 털 가죽이나 아니면 뭐 고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받고 그다음에 식량이나 농기구 같은 거 넘겨줘가지고 필요한 거 가져가게 하고 이러면 우리는 겨울 잘라서 좋고 얘네들은 먹을 거 구할 수 있어서 좋고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자, 여진 그다음에 4군 6진 이 강경책을 취한 거죠. 이런 식으로 4군 6진을 개척을 해서 지금의 한반도 국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조선은 여진과 관계가 평화로울 때에는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교육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자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어 여진을 토벌하고 각각 4군과 6진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왜냐? 압록강과 두만강, 그냥 큰 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국경을 설치하면 그만큼 여진인들이 강을 건너서 약탈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회유체,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협조적인 여진인과 기순한 여진인에게 관직과 토지를 부여했다. 강경체, 국경을 침범하거나 약탈을 자행하는 여진족을 토벌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4군 6진 개척.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의정 일본, 좌의정 이제 외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토로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그러니까 해적질을 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종무 등에게 다시 스시마섬, 대마도에 나아가 적을 맞아서 치고 적을 전멸할 기회를 잃지 마시옵소서라고 청하였다. 자, 세종은 외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이종무에게 스시마섬, 대마도를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은 삼포를 개항하여 울산의 연포, 그 다음에 거제도의 제포, 그 다음에 부산의 부산포 이렇게 3포를 열어서 여진에게 안정적인 무역소를 설치해 준 것처럼 결국 얘네들도 대마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이쪽을 침범을 해서 약탈을 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무역로를 설치를 해주면 애들이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삼포를 개항하여 일본인의 교육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나 방심했을 때는 삼포해랑 같은 그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유책으로서는 조선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하여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협보적인 오탄비다. 협조적인 일본인과 기순한 일본인에게 관직과 토지를 부여한다. 강경책 외구의 근거지를 토벌하기 위해서 세종 때 이종구를 씨가 스시마섬을 토벌한 게 대표적이죠. 다음으로 조선이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이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제후국의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명에 조국을 바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으로부터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아 정치적으로 왕권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이 명에 가져간 조공품보다 명으로부터 더 많은 답례품을 받아 명의 선진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조선이 여진, 일본 등에 펼친 교린 정책을 명과의 4대 정책, 4대 외교와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자, 조선은 명과 4대 관계를 취하여 왕실의 권위를 인정받고 조공무역을 통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하여 여진, 일본 등과는 교린 관계를 추구하여 조공의 형식으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진과 일본보다는 상국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형식으로 교류를 했어요. 평화 시기에는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열거나 항구를 개항하여 교육을 허락하였고 조선의 협조적인 이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경을 침범하거나 노략질을 하면 군사적으로 동원하여 토벌을 하여 엄중하게 대처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제 정리 강의 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훈구와 사림이라고 하는 조선의 지배 세력의 그런 대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